그대는 다른 사람과 같이 있는 게 편하오? 나는 혼자가 편하다오. 나도 젊었을 때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게 행복하고 편한 건 줄 알았어. 하지만 사람들이 다 내 맘 같지는 않다구려. 그래도 혼자 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걸 알고 나니 다 부질없고 혼자가 편하다는 걸 깨달았지. 당신이 진정 인생을 행복하게 즐기며 살고 싶다면, 나이 들어 혼자서도 편안하게 잘 지내고 싶다면 이것들을 알아두는 게 좋을 것이요. 안녕하세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노나입니다. 나이 들어 혼자 살았다 하면 노인분을 보고 외로우실 텐데, 쓸쓸하실 텐데, 우리는 이렇게 걱정하기도 합니다. 물론 실제로 외로워하시고 사람이 목마른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요즘은 혼자 사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분들도 늘고 있다 합니다. 이런 분들은 가족 없이 홀로 사는 사람들의 노후가 결코 무섭지도 불행하지도 않다고 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없으면 외로워하지요. 어려워서 못 견디는데 말동무 하나 없이 어떻게 혼자 살라는 것인가. 혹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런 두려움을 느끼셨을까요? 하지만 혼자서도 마음 편하게 나이 드는 방법이 있다면, 더 이상 싫은 것들과 굳이 공존하지 않아도 된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여기 젊어서 과학 선생님을 하시던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올해 할머니 나이는 82세이신데 지금은 멀쩡한 50평짜리 집 놔두고 스스로 요양원에 들어와 계십니다. 할머니의 기가 막힌 사연은 이랬습니다. 때는 할머니가 75세 되던 해 어느 날은 아들이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사는 아파트를 팔면 아들도 자기가 사는 아파트를 팔 테니 그 돈으로 50평짜리 아파트를 사자고 했답니다. 그래서 넓은 집에서 손주도 매일 보고 가족끼리 행복하게 같이 살면 좋지 않겠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할머니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니? 노년에 손자랑 자식이랑 밥이나 먹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내가 명에 다해서 죽으면 어떡하니? 너희들이 그냥 그 집에서 잘 살아. 할머니는 그렇게 집을 팔고 새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하여 살림을 합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새 아파트로 들어오는 순간 자식과 손주가 아닌 며느리하고 살게 되었으니까요. 며느리는 그동안 명절에나 뵈었지. 이제 매일 얼굴을 맞대고 살려니 시어머니 눈치가 얼마나 보였을까요? 할머니 또한 무엇이든 딱딱 들어맞아야 하는 과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셨으니 얼마나 엄격하셨을까요? 할머니 입장에선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보였지만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너무 듣기 괴로웠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가 열심히 나가는 성당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 참다 못한 며느리가 한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성당 못 나가요. 전 종교도 없는데 어머니 따라서 억지로 나가는 거 이제 못해요. 그러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성당이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다고 안 가는 데니? 내가 이상한 데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좋은 말씀 듣고 행복하라는데 그게 그렇게 싫으니? 그렇게 할머니와 며느리 고부간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급기야 며느리는 여보, 나 어머니랑 밥 먹으면 체하니까 따로 먹을게. 그거는 자기 밥상을 따로 챙겨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잠깐 같이 살다가 세상을 뜰 거라던 할머니는 세상이 좋아지고 의료기술이 발달하다 보니 80세가 넘으셔도 정정하셨습니다. 그것도 전 재산 아들에게 다 주고 빈털터리로 말입니다. 한날은 할머니가 성당에 가서 신부님에게 머리를 내밀고는 만져보라고 하였습니다. 신부님이 할머니의 머리를 만져보자 놀랍게도 머리에 혹이 2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30대 며느리는 시집살이를 울면서 참겠지만 60대 며느리는 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예 치고받으며 싸우는 지경까지 간 것이죠. 그렇게 나의 60 먹은 며느리가 80세 시어머니랑 싸우니 당연히 60 먹은 며느리가 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뭐가 어떻게 다치셨는지 혹이 2개가 나서 성당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그러지 마시고 저하고 같이 아드님한테 소송을 겁시다. 지금 아파트가 8억이니까 할머니 25평에 아드님 쪽 25평에서 할머니 목 4억 찾으셔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어르신 쉼터 마을에 오셔요. 그래서 할머니는 신부님과 고소장을 썼습니다. 전직 학교 선생님이라 얼마나 고소장을 잘 쓰셨는지 변호사 선임까지 해서 빠르게 재판 날짜까지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 날짜가 지났는데 할머니가 성당에 나타나질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두어 달 뒤 할머니가 성당에 오셨습니다. 신부님이 다가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마리아님,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그동안 두문불출하셨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힘없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들이 무릎 꿇고 그럽디다. 자기가 잘하겠다고. 취하만 해주면 자기가 잘 모시겠다고요. 다 큰 자식이 무릎까지 꿇고 잘 알겠다는데 제가 더 이상 어떻게 우겨요. 그렇게 할머니는 아들에게 못 이겨 재판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다시 성당을 한동안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달 후 새벽 할머니가 신부님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니는 허탈한 목소리로 말씀하시길 재판을 취하해 주었지만 여전히 며느리와는 사이가 나빴으며 아들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일은 벌어졌고 우리나라 법률상 같은 사유로 재소송하는 것은 불가했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할머니는 멀쩡한 50평짜리 아파트를 두고 지방에 있는 요양원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보통 어르신들이 70대가 넘어가면 이때를 인생의 황혼기라 여기십니다. 호수의 높은 가을 하늘과 붉은 단풍이 가득 차면 가을에 잘 익은 과일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르신들은 이때를 낡고 정든 신마저 벗고 세상을 떠날 채비를 할 시간이라고 여기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을 바꾸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100세 시절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우리 생각보다 오래 살 수도 있으니까요. 어떤 기자가 102세 할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살아오시면서 제일 후회스러우신 게 뭐예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내가 70살에 그랬지. 내가 살면 얼마나 사나. 내일 모레면 죽겠지. 내일 모레면 죽겠지. 그래서 자식들이 어디 여행이라도 같이 가자 하면 내가 삶을 얼마를 살았는데 무슨 여행을 가느냐. 너네들이나 갔다 와라. 난 여기 있을 테니까 했지. 근데 나이가 80이 돼도 안 죽었어. 그래서 이젠 80이니까 진짜 내일 모레면 죽을 거다 했지. 그래서 자식들이 갈비 먹으러 가자 그래도 안 갔어. 난 내일 죽을 건데 무슨 갈비를 먹냐. 그런데 90이 됐는데도 안 죽었어. 그리고 100살이 돼도 안 죽는 거야. 그렇게 자그마치 30년 동안 내일 모레면 죽을 거다 그러고 뒷방에 앉아 있었던 게야. 여기서 30년은 결코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102세 할아버지는 안타깝게도 그 30년 동안을 죽을 날만 기다리며 허비를 하신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는 시대에 자녀들을 자신의 곁에 두는 것은 어쩌면 부모님에게 다소 욕심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자식들이 효도를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 속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돌볼 시간이 거의 없다는 점을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모두 마음은 있지만 힘이 닿지 않아 효도를 행하지 못한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버림받는 첫 세대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남은 노년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할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 걱정, 직장 걱정, 친구 걱정, 친척 걱정, 우리의 모든 걱정은 사실 인간관계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남과 어울려 사는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인연을 다 끊고 혼자 살아야 할까요? 혼자 살 수나 있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혼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혼자란 외딴 섬처럼 고립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저 자기 사적 생활을 혼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좋은 사람들하고 즐겁게 어울리면서 사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생활을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도 잘 맺을 수 있지 않을까요? 혼자 있을 때는 웃음이 안 나와요. 혼자 있으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이것은 어느 정신과 의사분이 혼자 사는 환자들에게 매일 듣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저 역시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라 예전엔 저분들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사랑할 땐 차고 넘치도록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연륜이 생기고 경험이 더해 갈수록 말은 줄어들고 조금은 물러서서 기다릴 줄 아는 여유가 생깁니다. 상대방을 위해 혼자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것이 고독이며 혼자됨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들면 고독을 즐길 줄 알게 됩니다. 그러니 혼자됨을 너무 두려워 마세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부모님에게, 연인에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미움받으며 이해와 오해를 같이 받았습니다. 희노애락을 전부 다 같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던가요? 그렇게 보면 그 모든 것이 소중하고 필요했듯 같이 있어도 봤다면 이젠 혼자됨도 필요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외롭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지금부터 혼자서 잘 지내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하며 진정한 혼자가 되기 위한 방법 5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를 다 지켜야 한다는 부담보다 한번 참고해 본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꼭 일을 하세요. 92세에 토스트를 굽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요즘은 아이스크림도 2,000원 하는 시절인데 할머니 집 토스트 가격은 고작 1,500원입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가격이 싸냐고, 이러면 남는 게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앞으로 내가 장사하면 얼마나 하겠어. 또 가격 올려서 내가 돈은 벌어서 뭐에 쓰게?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할머니에게 힘비실 텐데 왜 이렇게 계속 토스트를 굽느냐 물어봅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나쁜 생각만 하는데 여기 와 있으면 지나다니는 사람도 있고 주변도 구경하고 얘기하고 토스트 먹으러 오고 그렇게 세월은 흘러가는 거지. 겨우 3.3제곱미터 공간이지만 할머니의 세상은 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곳에서 따뜻한 할머니의 품을 느낍니다. 또한 서울 종로역 인근에는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늘 같은 시간이면 작은 손수레에 폐지를 가득 싣고 고물상으로 힘겹게 수레를 끌고 가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은 안타까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수레는 한동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한 중년의 노숙자가 할아버지의 수레를 끌고 종로에 나타났습니다. 분명 그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늘 소주병을 들고 종로역을 배회하던 노숙자였습니다. 하지만 폐지를 줍던 할아버지는 생전에 그 노숙자에게 매일 돈 1,000원을 쥐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힘내게, 무엇이든 하고자 하면 일거리가 있는 법이네. 나같이 이렇게 늙은 노인네도 부지런히 폐지를 주우면 하루에 3만 원은 번다네. 그러니 술만 먹지 말고 이제는 정신 차리고 일을 하게나. 그리고 할아버지는 노숙자 여러 명에게 매일 폐지를 팔아 모은 돈 1,000원씩을 나누어 주며 격려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로부터 1,000원을 받아 연명하던 그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은퇴 후 매일 등산, 낚시, 골프 같은 취미만으로 시간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취미도 바쁜 가운데 즐겨야 재미가 있는 법이지 매일매일 노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또 있을까요? 노는 것이 달콤하려면 고단한 노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일과 사람은 일체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일은 생명이고 참 그 자체라는 것은 앞서 소개해드린 두 노인분의 일화를 통해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 둘째, 안 맞는 인연은 과감히 정리해보세요. 물론 내 사람은 귀하게 여기고 아껴야 하지만 서로 맞지 않는데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억지로 붙잡는 것은 서로에게 좋지 않다고 생각해봅니다.
저는 젊은 시절 20년 지기 친구들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같이 그림 그리고 예술에 대해 토론하면서 밤을 지새우며 우정을 나눈 친구들이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고 사회에 진출하면서 각자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에서의 경쟁이 친구 관계에서도 느껴졌습니다. 너보다 내가 더 성공했어. 너보다 내가 학벌이 더 좋아. 너보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 친구들 모임에서는 항상 이 주제가 화두였습니다. 성공했지만 학벌이 떨어지는 친구, 학벌은 좋지만 돈을 못 버는 친구, 돈은 잘 벌지만 성공이라 하기엔 부족한 친구, 그 어느 것도 내세울 수 없는 평범한 친구.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면 항상 서로 비교하고 비교당했습니다. 다들 하나씩 비어있는 부분을 조금씩 위로하며 채워주면 좋았으련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친구끼리 이러지 말자고도 이야기해 보았지만 다들 내면에는 높고 두터운 마음의 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 날 생각했습니다. 세상엔 좋은 사람을 만나 좋은 시간을 보내기도 부족한데 단지 오래된 친구들이라는 이유로 관계를 억지로 유지해야 할까요? 좋은 추억을 함께 했다는 이유만으로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친구라는 허울만 남은 관계를 계속 이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과의 인연을 놓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때 인연이 되어 친구가 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달라지는 관계,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도 이런 관계는 없으신가요? 일방적인 친구, 내 약점을 공격하며 상처를 주는 친구는 없으신가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친구가 있음에도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애써 포용하려 노력 중이신가요? 친구 관계란 포용력도 필요하지만 어떤 때에는 메꾸고 끊음도 못지않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셋째, 개방적인 자세를 가져보세요. 최근 연구에 의하면 친절한 사람보다 개방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개방적이라는 것은 상상력과 호기심으로 새로운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마음입니다. 즉, 한두 사람과 깊이 있게 친한 것보다 여러 사람과 얕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게 더 행복하단 겁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경험을 하며 여러 군상을 만나게 되고 그중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만 남겨두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특히 금전적인 문제가 얽히면 내 주변인들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이 경우에는 더욱 인간관계가 간소해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혼자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니 각종 동호회, 취미활동,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관계는 깊지 않더라도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것이 자기 개발과 삶에 큰 활력이 될 것입니다. 호기심을 잃는 순간 사람은 늙는다고 하죠. 앞서 말드린 개방성의 말미암은 호기심은 나이 들어 혼자여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현재의 외로움을 극복하는 나만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넷째, 자식에게서 독립해보세요. 만약 아직 늦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아직 경제적 능력이 남아있으시다면 부디 자식에게 재산을 전부 다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식한테 재산을 주면 세 가지를 잃어버립니다. 첫째로 자식을 잃어버리며, 둘째는 본인의 인생을 잃어버리고, 마지막으로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요즘 자식들은 뒷바라지가 익숙합니다. 그래서 월세방 보증금에 결혼자금까지 바랍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자식이 고생하는 것을 보다 못해 기꺼이 내 자식이 해 보증금이야 결혼자금을 대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자식은 부모님에 대한 의존이 생깁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재산이 없어 노후에 자식에 대한 의존이 생깁니다. 그래서 서로 부딪히고 원망하며 살게 됩니다. 서로 밀고 밀쳐서 마음과 몸에 혹이 생깁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이렇게 가난한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부모가 가난한 이유가 자식들을 위해 살다 보니
노후 대책을 뒷전으로 미룬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 결과 내가 가난한 부모가 되어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어느 부모님은 생활비 20만 원을 받다가 도저히 생활이 힘들어 10만 원만 더 보내달라고 했답니다. 물론 부모님은 한 달에 30만 원 생활비도 터무니없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큰 부담입니다. 특목고에 다니는 큰아이와 영어 수학 학원을 다니는 작은아이로 인해 나날이 아이들로 인한 지출이 늘어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이 생활비를 더 달라고 하시니 자식 입장에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노릇입니다. 주는 사람은 10만 원이 큰 돈일 수 있는데 받는 사람은 그깟 10만 원이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 본인들의 인생을 희생하며 사셨는데 매달 몇십만 원 용돈마저 아까워하는 자식이 야속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맞벌이를 해도 4인 가족 생활 비용과 각종 경조사금, 최소한의 문화생활에도 돈에 허덕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아이 학원을 덜 보내고 우리 가족 먹을 식비를 아끼며 전기세, 수도세, 공과금을 줄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게다가 집을 살 생각도 하지 말고 가족 여행을 포기하며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술 한 잔 덜 마시는 삶을 살라는 건 더 힘든 일입니다. 부모님들은 내 자식이 내 용돈 때문에 그렇게 하길 원하실까요? 그러니 차라리 당장은 자식이 아쉬운 소리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가슴이 좀 아프더라도 지금 있는 내 재산을 잘 아껴 나의 노후 자금으로 쓰시는 건 어떨까요? 5째,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세요. 우리는 무심코 소중한 사람을 홀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이끼가 낀 바위처럼 정답고 든든해서 무심코 말하고 대답하고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다 그 사람을 잃게 되면 정말로 혼자가 됩니다. 그때는 다른 인연도 오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좋은 사람은 내가 좋은 사람일 때 오는 법이니까요. 저는 가끔 거울을 물끄러미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울에선 제 얼굴 표정이, 인생을 살며 그어진 주름이, 제가 살아낸 세월이 제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 세월이 부끄러워 이내 고개를 돌리고 거울 앞에서 도망치고 맙니다. 아직도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하며 거울을 볼 때마다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혼자를 두려워하는 것은 늙어서 외로울까봐, 아플 때나 죽을 때 혼자일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가족, 특히 내 배우자는 가장 가까이서 나를 잘 알고 있는 내 사람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사람들을 잃으면 세상을 잃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버림받고 소외되는 것과 스스로 혼자 되는 것은 다릅니다. 세상을 단절하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것은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대한다는 말의 다른 표현일 것입니다. 어느 95세 노인이 계십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 결과 실력을 인정받으셨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30년 후인 95살 생신 때 후회의 눈물을 한없이 흘리셨습니다. 그분의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그분은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라는 생각으로 그저 죽는 날만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덧없는 삶을 무려 30년이나 사셨습니다. 30년의 시간은 그분의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우리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60대, 70대를 인생의 황혼기라 합니다. 여기서 황혼기란 해가 노을을 남기고 가라앉는 것처럼 어떤 현상이 끝나감을 사람의 노년기에 빗대는 말입니다. 하지만 100세 노인분들은 말합니다. 100세까지 살아보니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절정의 시기는 60에서 75세라고 말입니다. 만약 인생을 되돌릴 수 있다 해도 젊은 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하십니다. 그때는 너무 바빴고 생각보다 행동이 앞섰으며 행복이 뭔지 인생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의미 없는 시간을 많이 보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60세 정도로 돌아가고 싶다 하십니다. 우리가 해가 지는 노을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이유는 노을 하늘 한편에 깔린 한낮의 파란 하늘과 저무는 태양의 강렬한 붉은 색채 때문입니다. 여기에 어슴푸레하게 깔리는 땅거미까지 더해져 이 모든 것이 한눈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감히 추측하건대 노인분들이 60세가 아름답다고 느끼시는 것은 철없이 파릇했던 어린 치기 위해 붉게 불태웠던 중년의 강렬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완성되어 깔리는 중후한 무게감, 이것들이 하나로 빛나는 시기라 그런 게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지지 않는 노을이 되어 드라마틱한 노을을 한번 보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노을을 보내시라고 오늘은 저녁 노을을 그림으로 그려보았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노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